사상 초유의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의 삼성 기술 훔치기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미국은 중국 업체에게 14년 8개월간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결국 모두가 손을 들어준 진짜 기술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충격적 진실의 전말을 알아보겠습니다. 감동소환소는 이제 첫 시작하는 채널이에요.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욱 재밌는 사연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수전이라고 합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글로벌 전자제품 전략가로 일하고 있으며 애플의 주요 협력사에서 디스플레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15일, 그날은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내 고층 빌딩 42층. 회의실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제 심장은 마치 북처럼 뛰고 있었거든요. 오전 9시 정각,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금문교가 아침 안개에 쌓여있는 모습이 보였는데 평소 같으면 그 풍경에 잠시나마 마음이 평온해졌을 텐데 오늘만큼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두툼한 계약서 더미를 바라보며 저는 지난 6개월간의 험난했던 여정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 BOE라는 중국 기업의 제안을 받았을 때만 해도 솔직히 반신반의했었거든요. 그동안 우리 회사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라는 한국 기업들에게만 의존해왔으니까요. 하지만 시장 조사를 거듭할수록 BOE의 기술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며 BOE 측 협상단이 들어왔을 때 그들의 자신만만한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앞장서서 들어왔는데 그의 눈빛에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가득했더군요. 뒤따라 들어온 기술진들은 각자 노트북과 샘플 케이스를 들고 있었고 마치 전쟁에 나가는 장군들 같은 기세였습니다. 우리 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제 옆에 앉은 마크 존슨 부사장은 20년 넘게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활동한 베테랑이었고 반대편에 자리한 사라 김연구 팀장은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아시아 기업들의 속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양측 모두에게서 팽팽한 긴장감이 흘러나왔습니다. BOE 측 대표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자 회의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펼쳐진 첫 번째 슬라이드부터가 압도적이었거든요. 색 재현율 95%, 응답 속도 1ms, 명암비 100만 대 1이라는 수치들이 화면을 가득 메웠습니다. 제 옆에서 마크 부사장이 작은 소리로 감탄하는 것이 들렸고 사라 팀장은 메모를 하느라 펜을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가격이었습니다. BOE가 제시한 단가는 기존 한국 공급업체보다 무려 35%나 저렴했어요. 이 정도 성능의 이런 가격이라니 처음에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진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거든요. BOE 기술진이 실제 샘플을 꺼내 보여줄 때는 정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6.8인치 올레드 패널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깔이 너무나 선명하고 아름다웠으니까요. 4K 영상을 재생하자 마치 실제 현실을 보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제 손에 쥔 샘플의 무게는 생각보다 가벼웠고 터치 반응도 매끄러웠어요. 중간 휴식 시간에 우리 팀끼리 따로 모여 이야기를 나눴을 때 모두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마크 부사장은 이런 조건이라면 당장이라도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고 했고 사라 팀장도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검증된 수준이라며 고개를 끄덕였거든요. 저 역시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오후 3시경 드디어 계약서 검토에 들어갔을 때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서류 더미를 한 장씩 넘기며 조항들을 확인하는데 모든 내용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더군요. 공급량, 품질 보증, 납기 일정, 심지어 불량률 기준까지 완벽했습니다. 계약서 마지막 장에 펜을 대는 순간 회의실 전체가 고요해졌습니다. 제 사인이 완료되자 BOE 측 대표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명을 마쳤고 그 순간 양쪽에서 동시에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6개월간의 긴 협상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악수를 나누며 저는 이것이 단순한 계약 이상의 의미라고 느꼈습니다.
그동안 한국 기업들의 독주 체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선택권을 갖게 되었다는 해방감이었거든요. BOE 대표의 단단한 악수를 받으며 앞으로 전개될 협력 관계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날 저녁 회사 근처 미슐랭 투스타 레스토랑에서 열린 축하 만찬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드리운 우아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돔 페리뇽 샴페인으로 건배를 올렸어요. 잔을 들고 일어선 마크 부사장은 이번 계약이 회사 역사상 가장 전략적인 결정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축하 연설을 했고 모두가 기립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나눈 대화들도 희망적이었습니다. 앞으로 몇 년간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게 된 것은 물론 원가 절감으로 인한 경쟁력 강화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사라 팀장은 이제 한국 기업들도 더 이상 안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건전한 경쟁 구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우버 차량 뒷좌석에 몸을 맡기며 저는 창밖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베이브리지의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고 실리콘밸리 특유의 역동적인 에너지가 밤 공기에도 가득했어요. 스마트폰으로 오늘의 성과를 SNS에 올리며 동료들과 지인들의 축하 메시지들을 확인하는 재미도 쏠쏠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해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와인 한 잔을 기울이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니 꿈만 같았거든요. 노트북을 열고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정리하면서 제 커리어에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를 하나 세웠다는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달콤한 승리감이 얼마나 짧은 시간만 지속될지를, 그리고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될 충격적인 진실들이 제가 쌓아올린 모든 확신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난 저는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젯밤의 성취감이 아직도 가슴 한켠에 남아 있었거든요. 샤워를 하며 흥얼거린 멜로디도 평소보다 경쾌했고 거울 속 제 모습도 한층 자신감 넘쳐 보였습니다. 주방에서 에스프레소 머신의 증기가 하얀 김을 내뿜으며 커피를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 즐겨 마시던 블루마운틴 원두 향이 온 집안을 감쌌는데 오늘따라 그 향이 더욱 깊고 풍부하게 느껴지더군요. 아침 햇살이 베이뷰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모습도 마치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커피잔을 들고 거실 소파에 앉아 아이패드를 켰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여전히 어젯밤의 여운에 젖어 있었습니다. 평소 습관대로 월스트리트 저널부터 확인하려던 찰나 화면 상단에 뜬 푸시 알림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거든요. 빨간색 긴급 뉴스 표시가 번쩍이고 있었는데 그 순간 뭔가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가락으로 알림을 터치하자 로이터 통신의 속보 기사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목을 읽는 순간 제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질 뻔했어요. 미국 ITC, 중국 BOE의 14년 8개월간 수입 금지 예비 판결, 삼성 영업비밀 침해 인정. 이라는 헤드라인이 눈앞에서 번쩍였거든요.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잘못 읽은 것이리라, 아니면 같은 이름의 다른 회사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기사 내용을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가면서 제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어제 계약을 체결한 바로 그 BOE였거든요. 기사는 충격적인 내용들로 가득했습니다. BOE가 삼성 디스플레이의 핵심 직원들을 고용하면서 상당한 금액의 인센티브를 제공했다는 부분에서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이 비밀 유지 계약에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에서 담당했던 것과 동일한 업무를 BOE에서 수행했다는 대목이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패드를 제대로 잡기도 힘들 정도였죠. 기사를 계속 읽어나가니 BOE가 삼성의 장비, 공급업체들을 의도적으로 표적으로 삼아 접근했다는 내용도 나와 있었어요. 심지어 위챗을 통해 비밀 데이터를 빼내기까지 했다는 부분에서는 제 등골에 차가운 한기가 돌았습니다. 거실을 서성거리며 머릿속으로 어제 상황을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BOE 측이 보여준 그 놀라운 기술력과 경쟁력 있는 가격이 사실은 14년간 축적된 삼성의 노하우를 훔친 결과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제가 그토록 감탄했던 색 재현율과 응답 속도가
알고 보니 부정한 방법으로 얻어진 것이었다니요. 급히 다른 뉴스 사이트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CNN, 블룸버그, 테크크런치 모두 같은 소식을 톱뉴스로 다루고 있었어요. 각 매체마다 조금씩 다른 관점에서 보도하고 있었지만 핵심 내용은 동일했습니다. BOE가 삼성의 기술을 부정하게 취득했고 미국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ITC의 판결문 요약을 읽으면서 제 심장이 마치 마라톤을 뛴 후처럼 빠르게 뛰었습니다. BOE는 자사의 올레드 연구 개발에 투자한 금액을 증거로 제시하지 못했으며 삼성의 전직 직원과 영업비밀의 도움 없이 올레드를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었다는 대목에서 저는 정말 어리둥절했어요. 스마트폰이 윙윙거리며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크 부사장, 사라 팀장, 그리고 여러 동료들로부터 연달아 전화와 메시지가 쏟아져 들어왔거든요. 모두들 같은 뉴스를 보고 당황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크 부사장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달리 떨림이 섞여 있었고 사라 팀장은 긴급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회사로 향하는 우버 안에서 저는 창밖 풍경이 어제와 전혀 다르게 보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똑같은 베이브리지와 고층 빌딩들이었지만 모든 것이 회색빛으로 칠해진 듯 우울해 보였어요. 어제 그토록 화려하고 희망적으로 느껴졌던 실리콘밸리의 풍경이 오늘은 마치 저를 조롱하는 듯 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응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42층 회의실에 모인 임원진들의 표정은 모두 심각했어요. 어제 축배를 들었던 바로 그 공간에서 우리는 정반대의 상황을 논의해야 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각종 법률 서적들과 계약서, 더미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회의실 분위기는 장례식장처럼 침울했거든요. 법무팀장이 가져온 추가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상황의 심각성이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BOE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향후 14년 8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친 실질적인 제재라는 사실이었어요. 이는 BOE가 기술을 개발하는 데 걸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과 동일한 기간이라고 하더군요. 마크 부사장이 중얼거린 말이 제 귓속에 메아리 쳤습니다. 우리가 속았다는 뜻인가? 아니면 단순히 운이 나빴던 걸까? 하지만 쌓여가는 증거들을 보면 이것이 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했어요. BOE의 급속한 기술 발전 뒤에는 이런 어두운 그림자가 숨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도 아무도 식사를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의 식욕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저 역시 입맛이 완전히 돌아버렸는데 어제 그토록 맛있게 느껴졌던 미슐랭 레스토랑의 음식들이 이제는 쓰디쓴 뒷맛만 남긴 것 같았거든요. 오후 내내 법무팀과 전략팀이 합동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계약 해지 가능성, 손해배상 문제, 그리고 새로운 공급업체 물세까지 수많은 과제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계약이 이제는 골칫거리가 되어버린 현실이 너무나 씁쓸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서야 비로소 사태의 심각성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다본 샌프란시스코 야경도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번쩍이는 불빛들이 마치 경고등처럼 보였고 멀리 보이는 금문교조차 희망의 상징이 아니라 단절의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과연 제가 놓친 신호들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예측할 수 없는 일이었던 걸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제 진짜 기술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아봐야 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3일 후, 저는 회사 지하 2층에 위치한 테스트 연구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지난 며칠간 뉴스와 법적 검토로 혼란스러웠던 마음을 정리하고 이제는 직접 확인해봐야 할 때라는 결론에 이르렀거든요. 엘리베이터가 지하로 내려가면서 느껴지는 그 묵직한 침강감이 마치 제 마음의 상태를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연구소 출입문 앞에서 보안 카드를 찍는 순간 희미한 기계음이 울리며 문이 열렸습니다. 평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던 그 소리가 오늘은 유독 날카롭게 들리더군요. 복도를 따라 걸으며 양쪽 벽면에 걸린 각종 인증서들과 특허증들을 바라보니 우리 회사가 그동안 얼마나 기술의 정확성을 중시해왔는지 새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테스트룸 안으로 들어서자 이미 몇 명의 동료들이 와 있었습니다.
기술팀의 데이비드 박수석 연구원은 흰색 실험복을 입고 각종 측정 장비들을 점검하고 있었고, 품질 관리팀의 제니퍼 리 과장은 노트북 앞에서 테스트 프로토콜을 재검토하고 있었어요. 방 한가운데 놓인 테스트 테이블 위에는 BOE에서 보내온 샘플들이 반투명한 보호 케이스에 담겨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샘플을 꺼내든 순간 제 눈에는 여전히 인상적으로 보였습니다. 6.8인치 올레드 패널의 표면이 거울처럼 매끄럽게 반짝였고, 전원을 켜자 선명한 색상들이 화면을 수놓기 시작했거든요. 빨간색은 마치 루비처럼 깊고 진했고, 파란색은 사파이어를 연상케 할 만큼 투명하고 맑았습니다. 처음 몇 초간은 정말로 완벽해 보였어요. 하지만 데이비드 박 연구원이 첫 번째 테스트를 시작하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정면에서 볼 때는 문제없어 보였던 색상들이 시야각을 조금씩 틀어가며 관찰하니 미묘한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 거죠. 30도 정도 각도를 틀었을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45도를 넘어서자 색온도가 눈에 띄게 변하더군요. 제니퍼 과장이 색도계를 가져와 정밀 측정을 시작했을 때 저는 숨을 죽이고 그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기계에서 나오는 수치들을 보니 정면에서는 sRGB 생명력 커버리지가 95%를 보였지만 측면에서는 87%까지 떨어졌어요. 이 정도 차이면 일반 소비자들도 쉽게 느낄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저조도 테스트 결과였습니다. 실내 조명을 완전히 끄고 어둠 속에서 샘플을 관찰해보니 검은색이 완전한 블랙이 아니라 미묘한 회색빛을 띠고 있었거든요. 올레드의 핵심 장점 중 하나인 완전한 검은색 표현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명암비 측정값도 광고에서 주장한 수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연구원이 카메라 테스트를 제안했을 때 저는 내심 긴장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어두운 환경에서 사진을 촬영해보자는 것이었거든요. 첫 번째 사진을 확인하는 순간 제 표정이 굳어졌어요. 화면 곳곳에 거친 노이즈가 선명하게 보였고, 특히 어두운 부분에서는 색상이 부정확하게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연달아 몇 장 더 촬영해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조명이 밝은 환경에서는 그럭저럭 봐줄만 했지만 조도가 낮아질수록 품질 저하가 뚜렷하게 드러났어요. 특히 그라데이션이 있는 부분에서는 단계별 색상 변화가 매끄럽지 못하고 계단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고급 올레드에서는 절대 나타나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응답 속도 테스트에서도 아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고에서는 1ms라고 했지만 실제 측정해보니 평균 1.8ms 정도였어요. 이 정도면 일반 사용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게이밍이나 고속 동영상에서는 미세한 잔상이 느껴질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더욱이 온도가 올라가면 응답 속도가 더욱 저하되는 경향을 보였거든요. 제니퍼 과장이 전력 소모량 측정을 시작할 때 저는 이미 불안한 예감이 들고 있었습니다. 같은 밝기로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BOE 샘플은 예상보다 15% 정도 더 많은 전력을 소모하고 있었어요. 이는 배터리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점심시간이 되어 잠시 휴식을 취하며 동료들과 지금까지의 테스트 결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데이비드 연구원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성능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프리미엄 제품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말투에서 전문가로서의 객관적인 평가와 함께 개인적인 아쉬움도 느껴졌거든요. 제니퍼 과장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가격 대비로 보면 분명히 경쟁력은 있어요. 하지만 우리 고객들이 기대하는 품질 기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는 품질 관리 전문가로서의 엄격한 기준이 담겨 있었고, 동시에 현실적인 고민도 묻어났습니다. 오후에 진행한 내구성 테스트에서도 우려스러운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고온 환경에서의 색상 안정성이 예상보다 떨어졌고, 장시간 같은 이미지를 표시했을 때 미세한 번인 현상의 징후도 발견되었어요. 이런 문제들은 장기간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불만족을 안겨줄 수 있는 요소들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테스트를 마치고 나서 저는 복잡한 심경에 사로잡혔습니다. BOE의 기술이 완전히 형편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대했던 수준에는 분명히 못 미치고 있었거든요.
더욱이 이런 품질상의 한계들이 혹시 기술 탈취로 인한 근본적인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연구소를 나서며 데이비드 연구원이 한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가격은 분명히 매력적이에요. 하지만 결국 소비자들이 원하는 건 가격이 아니라 품질이잖아요. 특히 우리 같은 회사에서 다루는 제품들은 더욱 그렇고요. 그의 말에서 기술자로서의 자부심과 함께 품질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오늘 하루의 경험을 정리해봤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인상적이었던 BOE의 기술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했거든요. 이런 현실이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얻은 기술의 한계일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진정한 기술력이란 단순히 겉보기 성능만이 아니라 세세한 부분까지 완성도 높게 구현해내는 것이라는 깨달음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런 완성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의 연구 개발과 경험의 축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도 말입니다. BOE 샘플 테스트를 마친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동안 목격한 현실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한때 그토록 완벽해 보였던 BOE의 기술이 실제로는 여러 한계를 드러냈다는 사실이 마치 신기루를 바라본 듯한 허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새벽 3시경, 결국 침실을 나와 거실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캐모마일 티 한 잔을 우려내며 베이뷰 창문 너머로 보이는 어스름한 샌프란시스코만의 풍경을 바라봤어요. 멀리 보이는 불빛들이 고요한 물결에 반사되어 흔들리는 모습이 지금 제 마음 상태와 묘하게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지난 몇 년간의 업계 자료들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올레드 시장에서 쌓아온 기술적 성과들, 그들이 발표한 논문과 특허 현황들을 하나씩 살펴보니 제가 그동안 얼마나 피상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는지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특히 삼성이 올레드 기술 개발에 투자해온 시간과 노력의 규모를 보니 정말 경이로울 정도였습니다. 아침이 되자 마음속에 하나의 결심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직접 한국으로 가서 삼성 디스플레이의 기술력을 내 눈으로 확인해 봐야겠다는 것이었어요. 단순히 보고서나 샘플만으로는 진실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거든요. 더욱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대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진짜 기술의 현주소를 정확히 알아야 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마크 부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서 이미 각종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제가 한국 출장 계획을 말씀드리자 처음에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일 수 있겠어.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감과 함께 한 가닥 희망도 섞여 있었거든요. 출장 승인을 받고 항공편을 알아보니 다행히 이틀 후 샌프란시스코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직항편에 자리가 있었습니다. 급하게 일정을 조정하고 삼성 디스플레이 측에 미팅 요청을 보냈는데 놀랍게도 그들은 흔쾌히 응해주었어요. 아마도 최근 BOE 관련 이슈로 인해 미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견고히 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짐을 싸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진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과연 제가 기대하는 답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도 컸거든요. 여행 가방에 노트북과 각종 측정 장비들을 챙기면서 이번 여행이 단순한 출장이 아니라 진실을 찾아가는 탐구 여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SFO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에서 한국행 티켓을 받으며 문득 이런 장거리 출장을 혼자 떠나는 것이 언제적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며 느낀 그 독특한 긴장감도 오늘따라 더욱 예민하게 다가왔습니다. 게이트 라운지에 앉아 탑승을 기다리며 저는 스마트폰으로 한국에 대한 정보들을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가 어떤 곳인지, 삼성 디스플레이의 수원, 나노시티가 어떤 규모인지 등등을 찾아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첨단화되고 체계적으로 구축된 인프라를 갖추고 있더군요.
드디어 탑승 안내가 시작되었을 때 제 심장이 조금 빨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잉 777기에 오르며 바라본 기내의 모습이 마치 미지의 세계로 향하는 우주선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창가 좌석에 앉아 샌프란시스코만의 마지막 풍경을 내려다보며 앞으로 며칠 후면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리고 돌아올 수도 있겠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륙 후 몇 시간이 지나자 태평양 상공을 날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끝없는 푸른 바다만 보였는데 그 광활함 앞에서 제 고민들이 한없이 작게 느껴지더군요. 기내식을 먹으며 옆 좌석 승객과 나눈 짧은 대화에서 그분이 한국의 기술 발전상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특히 삼성 같은 기업들의 기술력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봐야죠. 라는 말씀이 제 귓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밤이 되어 기내 조명이 어두워졌을 때 저는 잠들지 못하고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과연 삼성의 기술이 정말로 그렇게 특별한 것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마케팅과 브랜드 파워 때문에 과대평가된 것일까요? 이런 의문들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거든요. 몇 시간 후 기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승객 여러분,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창문 밖으로 내려다보니 어스름한 새벽 하늘 아래로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서울 근교의 도시 풍경이 마치 거대한 회로 기판처럼 정교하게 배열되어 있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착륙을 위해 고도를 낮춰가면서 저는 점점 더 선명해지는 한국의 모습에 압도당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고 도로망도 매우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었거든요. 이런 인프라만 봐도 이 나라의 기술적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착륙한 후 입국 절차를 밟으면서 공항 시설의 첨단함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자동화된 시스템들과 깔끔한 디자인, 그리고 효율적인 동선 배치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산된 듯 했어요. 이런 세심함이 과연 그들의 제품에도 반영되어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더욱 커졌습니다.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면서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바라봤습니다.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활발한 활동들이 벌어지고 있었고, 특히 각종 전광판과 디스플레이들의 품질이 눈에 띄게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이것들이 혹시 삼성이나 LG에서 만든 것들일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점점 더 기대감과 긴장감이 교차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마치고 객실에 들어서자 피로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일부터 시작될 일정에 대한 설렘도 가득했어요. 창문을 열고 서울의 아침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과연 이곳에서 제가 찾고 있는 답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일부터 진짜 기술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이 시작된다. 정말 그렇게 다를까? 아니면 그저 선입견일까? 곧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호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마치 무수한 가능성들을 상징하는 듯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보내온 차량에 오르는 순간부터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운전기사님이 제게 건네준 것은 일반적인 방문증이 아니라 빨간색 테두리가 있는 특별 출입증이었거든요. 오늘 보시게 될 것들은 절대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는 최고 기밀 시설입니다. 라는 말씀에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수원으로 가는 길, 차창 밖 풍경이 점점 미래도시 같은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거대한 굴뚝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보이는 건물들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길 곳곳에서 마주친 화물 트럭들이었습니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심지어 테슬라. 로고까지 전 세계 최고 기업들의 이름이 새겨진 트럭들이 끊임없이 이곳을 오가고 있었거든요. 나노시티 정문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입구에 설치된 거대한 전광판에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숫자들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오늘 생산량 84만 7,293개, 품질 합격률 99.9987%, 전 세계 출하 대기 2,847만 개. 이 숫자들을 보는 순간 이곳이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전 세계 스마트폰의 심장을 만드는 곳이라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로비에서 저를 맞이한 김현수 상무님의 첫마디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에밀리님, 사실 우리는 BOE 사건이 터지기 3년 전부터 이미 그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등골에 오한이 돌았어요. 그렇다면 삼성은 왜 그동안 가만히 있었던 걸까요? 보안 검색을 받으며 깨달은 것은 이곳의 보안 수준이 국가기밀시설 수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제 휴대폰뿐만 아니라 시계, 심지어 펜까지 모두 맡겨야 했어요. 금속 탐지기를 3번이나 통과한 후에야 겨우 내부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이렇게 보안이 엄격하셨나요? 라고 물었더니 김상무님이 쓸쓸한 표정으로 답하시더군요. BOE 사건을 보니 미국 현지 법인 직원들을 통한 기술 유출의 위험성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철저해도 부족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첫 번째 클린룸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 발을 들여놓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축구장 10개를 합친 크기의 공간에 수백 명의 연구원들이 하얀 우주복 같은 방진복을 입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소름 끼친 것은 그들의 움직임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오케스트라처럼 완벽하게 조율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한 작업대 앞에서 벌어진 장면은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 박민준 수석 연구원님이 현미경을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이상하네요라고 중얼거리셨어요. 화면에 나타난 패턴이 평소와 달랐다는 것이었죠. 그 순간 주변 연구원들이 일제히 모여들었고 불과 5분 만에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더군요. 단 0.3마이크로미터의 오차였는데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수만 개의 패널이 불량품이 되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박 연구원님이 하신 말씀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우리가 매일 찾아내는 이런 1mm도 안 되는 오차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14년이라는 거대한 기술 격차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BOE는 이런 경험과 노하우 없이 우리 기술을 훔쳤으니 겉모습만 비슷할 뿐. 진짜 품질은 따라올 수 없어요. 더욱 놀라운 일은 다음 구역에서 일어났습니다. AI 품질 검사실에 들어서자 거대한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분석되는 데이터들이 폭포수처럼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알람이 울리더니 5번 라인 이상 징후 감지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담당자가 급히 확인해 보니 아직 생산도 시작하지 않은 라인에서 장비 온도가 0.2도 상승했다는 것이었어요. 사람 눈으로는 절대 감지할 수 없는 미세한 변화를 AI가 미리 예측해낸 것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서 들은 이야기는 정말 소름 끼쳤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은 20대 연구원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어제 BOE 관련 뉴스 보니까 정말 어이없더라고요. 우리가 밤새워가며 10년 넘게 개발한 기술을 직원 몇 명 빼가서 2년 만에 따라 했다고 생각하는 게. 그 말에 주변 연구원들이 모두 씁쓸하게 웃었어요. 오후에 방문한 차세대 기술 개발실에서는 정말 충격적인 것을 봤습니다.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혁신적인 기술들이 즐비했는데 그 중에서도 투명 올레드 기술은 정말 마법 같았어요. 유리창처럼 투명한 패널에 갑자기 선명한 영상이 떠오르는 모습을 보고는 정말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마지막에 찾아왔습니다. 김상무님이 저를 특별 전시실로 안내하시더니 벽 한 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디스플레이를 보여주셨어요. 그곳에는 전 세계 지도가 떠 있었는데 삼성 올레드가 사용되는 기기들이 실시간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뉴욕, 런던, 도쿄, 시드니. 지구상의 모든 곳에서 수억 개의 작은 점들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에밀리님이 보고 계신 저 하나하나가 모두 삼성 올레드가 들어간 기기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30억 명이 우리가 만든 빛을 보고 있어요. 김상무님의 말씀에 저는 정말 전율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술력의 위력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마지막으로 들른 품질 테스트실에서는 정말 소름 끼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BOE 샘플과 삼성 올레드를 나란히 놓고 극한 테스트를 하는 것이었어요. 고온, 저온, 습도, 진동 등 온갖 스트레스 상황에서 두 제품의 반응을 비교해보니 차이가 극명했습니다. 삼성 제품은 어떤 조건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했지만 BOE 제품은 조건이 까다로워질수록 성능 저하가 뚜렷하게 나타났어요.
연구소를 떠나며 김상무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기술이란 절대 훔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수만 번의 실패와 좌절,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집념이 만들어낸 살아있는 지혜거든요. BOE는 결과만 보고 과정을 무시했으니 결국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차에서 뒤돌아본 나노시티의 전경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인류 문명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성전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성전을 지키는 수만 명의 장인들이 매일 밤낮으로 완벽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나노시티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삼성 디스플레이 본사 건물 지하에 위치한 특별 테스트 센터로 안내받았습니다. 어제 생산 라인에서 본 것들이 충격적이었다면 오늘은 그 기술력을 실제 성능으로 확인해 볼 차례였거든요. 엘리베이터가 지하 3층까지 내려가면서 제 심장 박동이 점점 빨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진실의 순간을 맞이하기 직전의 긴장감이었습니다. 테스트 센터 문이 열리자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것은 거대한 암실이었습니다. 벽면 전체가 검은 벨벳으로 덮여 있었고 중앙에는 마치 수술대 같은 하얀 테스트 테이블이 놓여 있었어요. 그 위에는 두 개의 스마트폰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었는데 하나는 BOE 패널이, 다른 하나는 삼성 올레드가 탑재된 것이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것들이라고 하더군요. 테스트를 담당할 이진호 선임 연구원님이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첫 마디부터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이제부터 보시게 될 테스트 결과들은 절대 조작이나 왜곡이 없는 순수한 비교 분석이라며 같은 조건, 같은 콘텐츠, 같은 측정 장비를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 진지함에서 한국 기술자들의 자신감과 동시에 공정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첫 번째 테스트가 시작되자 저는 즉시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같은 4K 영상을 두 화면에서 동시에 재생했는데 BOE 패널에서는 미묘한 색상 왜곡이 눈에 띄었어요. 특히 피부톤 재현에서 부자연스러운 부분들이 보였는데 마치 필터를 씌운 것 같은 인위적인 느낌이었습니다. 반면 삼성 올레드는 마치 실제 사람을 눈앞에서 보는 듯한 생생함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동영상 재생 테스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빠른 액션 장면이 나오자 BOE 화면에서는 움직임이 부드럽지 못하고 잔상이 남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어요. 마치 옛날 LCD 모니터를 보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성 패널에서는 아무리 빠른 움직임도 완벽하게 따라잡으며 한 프레임도 놓치지 않고 선명하게 표현해내더군요. 이진호 연구원님이 보여주신 전력 소모 측정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실시간으로 배터리 소모량을 측정하는 장비를 두 기기에 연결했는데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차이가 극명했어요. 같은 밝기로 같은 영상을 재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BOE 패널은 삼성보다 무려 40% 더 많은 전력을 소모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차이면 실제 사용자들이 배터리 수명에서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밖에 없겠더군요. 더욱 충격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연구원님이 두 기기를 동시에 최대 밝기로 설정하고 야외 촬영 영상을 재생했을 때의 일이었어요. BOE 화면은 밝기가 올라갈수록 색상이 점점 창백해지고 디테일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과다 노출된 사진처럼 전체적으로 뿌옇게 변해가더군요. 하지만 삼성 올레드는 아무리 밝게 해도 색상의 깊이와 선명도를 그대로 유지했어요. 중간 휴식 시간에 연구원님이 들려주신 기술적 배경 설명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올레드의 핵심은 단순히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각 픽셀이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밝기로 켜지고 꺼지는 것이라고 하시더군요. 이런 정밀한 제어 기술은 수년간의 연구 개발과 수천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다는 설명에 왜 BOE가 따라하기 어려운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에 진행된 극한 상황 테스트에서는 정말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두 기기를 영하 10도의 냉동실에 넣고 성능 변화를 관찰해봤는데 BOE 패널은 온도가 내려가자 응답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기 시작했어요. 터치 반응도 둔해지고 색상도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삼성 제품은 극저온에서도 처음과 다름없는 완벽한 성능을 보여줬어요. 고온 테스트 결과는 더욱 극명했습니다. 50도 환경에서 1시간 동안 구동한 후 성능을 비교해봤는데
BOE는 밝기가 20% 이상 떨어졌고 색온도도 변했어요. 심지어 일부 픽셀에서는 불규칙한 깜빡임까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삼성 올레드는 고온에서도 초기 성능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며 안정성에서 압도적인 차이를 보여줬거든요.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마지막 종합 테스트에서였습니다. 두 화면에 같은 게임을 실행하고 실시간으로 플레이해봤는데 그 차이가 정말 극명했어요. BOE 화면에서는 빠른 액션에서 잔상과 지연이 발생해 게임 플레이에 지장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삼성 화면에서는 마치 현실에서 직접 조작하는 듯한 즉각적인 반응과 생생한 화질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연구원님이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데이터가 모든 것을 요약해 주었습니다. 색 정확도, 응답 속도, 전력 효율성, 내구성 등 모든 항목에서 삼성이 BOE를 압도하고 있었어요. 특히 장기 사용 시뮬레이션에서는 그 차이가 더욱 벌어졌는데 2년 사용 후 성능 유지율에서 삼성은 95% 이상을 보인 반면 BOE는 78%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테스트를 마치며 두 기기를 다시 한번 비교해 보니 이제는 육안으로도 그 차이가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같은 사진을 띄워놓고 보니 BOE는 마치 복사본 같은 느낌이었고 삼성은 원본 그 자체 같았어요. 색의 깊이, 명암의 섬세함, 디테일의 선명함 모든 면에서 차원이 다른 완성도를 보여줬습니다. 그 순간 제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감탄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심장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삼성의 올레드 하나하나가 마치 생명력을 가진 존재처럼 완벽한 조화로 움직이며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고 있었어요. 반면 BOE는 겉모습만 비슷할 뿐 그 내면의 완성도에서는 따라올 수 없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테스트 센터를 나서며 이진호 연구원님이 하신 말씀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진정한 기술력은 숫자로만 평가될 수 없으며 실제 사용자가 느끼는 경험의 질에서 그 차이가 드러난다는 것이었어요. 오늘 제가 직접 체험한 것이 바로 그런 차이였고 이제야 왜 전 세계 소비자들이 삼성 올레드를 선택하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확신했습니다. 진짜와 가짜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명확하게 구분된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기술력은 절대 하루아침에 모방할 수 없다는 진리를 말입니다. 오늘의 경험이 앞으로 제가 내릴 모든 결정의 기준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성능 테스트를 마친 다음 날, 저는 KTX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IMID 2025 국제정보 디스플레이 학술 대회가 백스코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어떤 연구 성과들을 발표하는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고속으로 달리는 열차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들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의 경험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산역에 도착하자 역 곳곳에서 IMID 2025 포스터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디스플레이 전문가들이 모여드는 이 학회가 한국에서 열린다는 것 자체가 이 나라의 디스플레이 기술력을 보여주는 상징 같았어요. 택시를 타고 백스코로 향하면서 운전기사님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더군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디스플레이 학회가 부산에서 열린다며 이제 한국이 진짜 기술 강국이 되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백스코 전시장 입구에 도착하는 순간 그 규모에 압도당했습니다. 거대한 현수막에는 다양한 언어로 환영 메시지가 적혀 있었고 세계 각국에서 온 참가자들이 끊임없이 드나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삼성 디스플레이 부스를 알리는 거대한 전광판이었습니다. 마치 영화관 스크린만 한 크기의 올레드 패널에서 뿜어져 나오는 영상의 선명도가 정말 경이로웠거든요. 등록을 마치고 전시장에 들어서자 첫 번째로 마주친 광경이 잊을 수 없을 만큼 인상적이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부스 정면에 걸린 현수막이 한눈에 들어왔는데 그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2025 IMID 최다 논문 발표 기업 마이너스 삼성 디스플레이 총 69편이라는 문구가 당당하게 적혀 있었고 그 아래로는 AI 기반 차세대 올레드 기술 혁신이라는 부제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스 안으로 들어가니 정말 미래 세계에 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곳곳에 설치된 디스플레이들이 모두 다른 혁신적인 기술들을 선보이고 있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투명 올레드였는데
마치 공중에 떠 있는 홀로그램처럼 보였습니다. 손을 흔들어 봐도 그 뒤가 훤히 보이는데 동시에 선명한 영상이 재생되고 있으니 정말 마법 같았어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 코너에서 시연 중인 올레도스 기술을 봤을 때의 일이었어요. 담당 연구원분이 보여주신 1.4인치 크기의 작은 패널이 무려 5000ppI의 해상도를 구현하고 있다는 설명에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돋보기로 들여다봐도 개별 픽셀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밀했거든요. 이런 기술이 VR이나 AR 기기에 적용되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옆에 전시된 초고발기 올레드였습니다. 1.3인치 크기의 작은 화면에서 2만 니트라는 믿기 어려운 밝기를 구현하고 있었어요. 한여름 태양 아래에서도 선명하게 볼 수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 실제로 강한 조명을 비춰봐도 화면이 전혀 흐려지지 않더군요. 이런 기술들을 보니 왜 전 세계 기업들이 삼성의 기술을 탐내는지 완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오후에 열린 삼성 디스플레이의 특별 발표 세션에 참석했을 때 그 내용에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동환 상무님이 초청 발표자로 나서서 RGB 직접 패터닝 기술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그 기술적 깊이와 완성도가 정말 경이로웠어요. 컬러 필터 없이도 완벽한 색상을 구현하는 기술이라니 이런 혁신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 한 유럽 연구자가 질문을 했는데 그 답변이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삼성의 기술 개발 철학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하 상무님이 이렇게 답하시더군요. 우리는 지금까지 단가 경쟁을 목표로 삼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오직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목표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인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집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전율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제가 목격한 모든 것들의 의미가 한순간에 명확해졌거든요. 삼성이 보여준 압도적인 기술력의 근간에는 단순한 이익 추구가 아니라 시간을 정복하겠다는 의지와 완벽을 향한 끝없는 열정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철학으로 14년 넘게 연구개발에 매진해온 결과가 지금의 성과라는 깨달음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휴식 시간에 다른 부스들도 둘러봤는데 삼성과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기존 기술의 개선이나 응용에 머물고 있는 반면 삼성만큼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혁신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특히 AI를 활용한 디스플레이 최적화 기술은 정말 미래적이었는데 실시간으로 콘텐츠를 분석해서 최적의 화질로 변환하는 모습이 마치 살아있는 지능체 같았습니다. 저녁에 열린 시상식에서는 정말 감동적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갤럭시 Z 폴드 스페셜 에디션에 탑재된 삼성의 폴더블 올레드가 올해의 디스플레이 대상을 수상한 것이었어요. 무대 위에 올라선 삼성 관계자분이 트로피를 받는 순간 객석에서 터져나온 박수 소리가 정말 우렁찼습니다. 전 세계 디스플레이 전문가들이 인정한 최고의 기술이라는 증명이었거든요. 수상 소감에서 나온 말이 제 마음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 기술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 수백 명의 연구원들이 몇 년간 밤낮 없이 매달렸다는 이야기, 수천 번의 실패를 거쳐 마침내 완벽한 접힘 특성을 구현해낸 과정들이 담담하게 전해질 때 저는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런 것이야말로 진정한 장인 정신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폐회식을 마치고 전시장을 나서며 저는 오늘 하루 동안 본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69편이라는 압도적인 논문 발표 수도 놀라웠지만 그보다 더 인상 깊었던 것은 그 하나하나가 모두 실질적인 혁신을 담고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단순히 숫자를 늘리기 위한 게 아니라 정말로 디스플레이 산업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기술들이었습니다. 부산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부산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빌딩들의 LED 조명들이 반짝이고 있었는데 그 빛들 하나하나가 한국 기술의 결실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작은 나라에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의 디스플레이 기술이 탄생하고 지금도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KTX에 몸을 맡기며